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말씀을 깊이 듣고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들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민주당, 현장을 찾아가는 민주당의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365일 민심을 경청하는 자세를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만, 특별하게 이번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국민소통 민심경청 기간을 정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우리 여의도의 김민석 의원님의 지역구에서 몇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것이 조사 없이 발언권 없다.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그동안 자기들의 아젠다에 너무 갇혀 있어서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아젠다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한 저희들의 반성적 고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들이 가장 지금 시급히 바라는 것이 뭔지,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했던 아젠다와 차이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겸허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이제 전시 주체업을 직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시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에 2010년도에 거주했던 대표님 직접 투표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전시 컨벤션 이벤트업은 이제 전국에 5만여 사업자가 있고 60여만의 종사자가 이제 이 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필수 경제 활동이라는 자부심과 이제 산업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개월간 전시장이 이제 폐쇄가 되고,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폐쇄가 되고, 각종 행사가 이제 연기 또는 취소되면서 저 같은 종사자들이 많은 고용 불안을 느꼈고, 실제로 주변에 많은 동료가 자의보다는 타의로 이 업계를 떠나는 모습을 좀 가슴 아프게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정부가 이제 정부 행사나 반, 지자체 행사, 이벤트 같은 내용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함으로써 저희 같은 이제 민간 업자들이 꾸준히 행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누적된 피해를 어떤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전시 컨벤션 이벤트 산업이 코로나 이전의 정상화 또는 이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이제 2년째 접어들어서 모든 우리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K방역으로 이 정도의 일상이 그래도 유지되면서 최근 언론에서 뭐 영국 이런 데서 뭐 이제 백신 접종이 많이 돼서 뭐 해수욕도 가고 식사도 그런다더니다만, 사실 우리는 지금도 상당한 분야의 일상 경제 활동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신 접종이 저희가 확대되면 4인 제한 규정이나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지금 정부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스 산업은 이제 피해가 큰데, 이번에 손실보상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손실보상법은 정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한정되다 보니까 이런 컨벤션 산업 같은 경우는 직접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여행, 관광, 컨벤션 이런 마이스 산업은 일반 이용의식점이나 식당처럼 영업시간을 직접 제한하거나 인원을 제한한 대상이 아닌 간접적 효과로 매출이 떨어지고 사업이 안 되고 있는 면이 있어서 바로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이 되기는 데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피해 구제 차원에서 전반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경제 활동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뭐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대표님께서까지 나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이 많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20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사실 소기업들도 많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는 계시는데, 가령 폐업 지원을 한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에 대한 서류 접수나 모든 행정 처리는 구청에 가야 됩니다. 사실은 노동자들은 반차를 낼 수 있고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아시지만 휴가를 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사업장을 비운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동사무소 놔두고 굳이 꼭 구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지나 이런 서비스는 사실 우리가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님께서 소상공인 정책의 실질적인 어떤 대민원 창구를 구청에서 전국에 좀 동사무소로 좀 옮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 대표님께서 직접 최저임금 올린 그 정책이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희는 정말 민주당이 변화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저임금 정책이 참 많이 우리 소상공인에도 힘들었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단시간 근로를 하는 대학생들, 취약계층들도 많이 일자리가 없어졌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좋은 뜻으로 하신 정책인 건 압니다. 근데 현장에는 참 많은 어려운 영향들을 줬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 어렵고 소상공인들 고용하던 젊은 층의 알바들이 더 없어지고 좀 이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뭐 중소벤처기업부나 이쪽에 너무 의견을 좀 들으시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당 차원에서 정말 종합적인 소상공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폐업,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지금 고용, 그 다음에 생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 대출금도 지금 개인 대출이, 가계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손실보상법 외에도 좀 종합적인 소상공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물론 이제 선진국보다 우리가 소상공인 비율이 많아서, 자영업자 비율이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소공인을 위한 대책, 그 다음에 상인을 위한 대책, 이것을 좀 분리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일종의 촛불 세대입니다. 촛불 이전까지는 저는 전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촛불 시위하고 있는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아빠는 왜 안 가? 이 말에 우리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촛불 시위를 했던 사람인데요. 그런 촛불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지금 민주당이 잘 가고 있는가? 정말 촛불의 시민들의 그 뜻을 잘 받들고 있는가? 정말 공정한 나라,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원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 민주당이 지금 기득권 정당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20대, 30대 대학생들이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가끔 하는데요. 가서 물어보면은 민주당이 어느새 옛날에 그 보수당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 젊은 세대에 또 촛불 세대가 보기에도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촛불을 부렸던 그 고등학생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되었고, 촛불을 들었던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예, 지금 민주당의 기득권 정당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생활에, 국민의 삶의 현실과 생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는데, 너무 내부 과제에만 몰입해 있는 것이 아니냐. 검찰 개혁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 국민의 삶이 현장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 경제적인 고통, 취업이 안 되는 이 어려움, 일자리의 어려움, 이런 고통들인데, 이런 고통들에 정말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정말 우리 당대표님이 오늘 계시기 때문에 간곡히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MZ세대를 비롯한 촛불 세대들이 정말 집권당이 기득권 정당으로 보이지 않도록 좀 변화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업 지원 서류 접수를 구청이 아니라 동사무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내용은 잘 제가 구청장님들과 우리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석 의원님도 영등포 구청장님한테 한번 체크를 부탁을 드리고요. 최저임금은 사실 우리 정부 때 4년 평균 내면 7%, 8% 비슷한데 이제 초반기에 16%, 10%를 올리다 보니까 너무 큰 부담이 갑자기 와서 그 다음 때는 한 2%밖에 못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평균 내면 똑같아, 비슷해요. 한 7%? 한 4, 7, 28, 한 4년 동안 한 7% 비슷해서 그러니까 초반기에 너무 급속히 올린 게 약간 우리가 좀,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거라 사실 정부가 통제하기도 어려운데 너무 의욕이 앞섰던 게 아닌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좀 불가피하게 그래서 거의 2%, 1.몇 %밖에 올랐던 것 같은데 지난 2년 동안은 우리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는 1조 한 5천억 되던 EITC 근로소득공제를 한 5조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좀 보완을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이번 당대표 돼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 서민들의 주거료 부담을 낮춰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실질적인 소득주도 성장에 선순환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손실보상법이 국회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대부분 업종들은 사실 배제되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어떻게 피해 보존하시는 이제 우리 재난 지원 문제는 집단 면역이 되는 게 가장 지금 필요하고 사실 이게 돼서 정상적 경제 활동을 되는 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 민주당의 촛불 정신에서 기득권 정당화 되지 말고 또 검찰 개혁 이런 아젠다뿐만 아니라 이 실질적 삶의 문제에 집중해달라 이 말씀은 저도 동의하고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부동산 백신 문제, 반도체, 기후변화 이 문제에 집중해서 일정 정도 그래도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당연히 아시다시피 저희 30대의 가장 큰 주요 관심사는 내가 살 집을 어디로 마련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찾아뵈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시국이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많긴 많지만 무수히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시면서 되게 많은 보완책들을 하시려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20대, 30대 젊은이들의 근로소득은 한정적이고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뭐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특별공급 세대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실수요자들에게는 많이 10% 정도 유예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기존 가지고 계셨던 주택자들
비해서는 새로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이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의지를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정책들이 너무 많이 일관적이지 않고 그리고 장관님도 3번 정도가 바뀌셨고 그리고 김현미 장관님께서 계셨을 때 당시에도 뭐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부분들이 좀 이제 기존에 했던 말들을 번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저희는 더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에 불안정감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이제 안전 진단을 할 수 있는 급처방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사실상 저희들이 젊은 세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부탁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게 뭐냐라고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기주택을 어느 정도 좀 나눠준다든가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신규주택 공급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규주택에 대한 공급을 일전에 김현미 장관님 계셨을 때 그때 당시에는 필요 없다.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에 대해서 다시 3기 신도시를 지정을 하시고 그 지정을 하신 쪽이 또 수도권 외곽 지역이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인구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 시민들은 그쪽으로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기존에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주택지를 노리고 계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 정책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고요. 아직 많이 저희들도 이제 새 집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기존 주택보다도 그런 여건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그동안 공급 정책이 좀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사 대책을 통해 83만 호를 2024년까지 건설하겠다라는 강력한 공급 대책을 만들었고 저희 당에서는 여기에 좀 더 추가해서 지금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시에 공급이 늘더라도 일반 실수요자는 LTV나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자기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LTV 완화를 했는데 그렇게 만족할 만큼이 안 되더라도 일부를 저희들이 이제 완화하기로 했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게 누구나 집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현재 1만 호 정도를 저희가 땅을 부지를 지금 확보해 가고 있는데 이걸 한 2만 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지금 더 부지 확보를 위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값의 6%가 있으면 일단 자기 집을 사는 건 아니죠. 사는 건 아니지만 살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완해서 지금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이걸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또 집값의 6%면 94%를 빚내란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노그나즈 프로젝트 SPC 회사가 50%를 장기 모기지로 빌립니다. 이것은 회사가 빌린 거기 때문에 개인 LTV가 아닙니다. 회사의 장기 모기지 플러스 본인은 30% 전세 임대차 보증금을 내는데 이것도 누구나 보증으로 2.7%로 보증금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20%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 전세 보증금의 20%가 되니까 6% 현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6% 자기 현금이 있으면 24% 보증금은 보증금 누구나 보증을 통해 신용 등급에 차별하지 않고 2.7%로 빌려주는 거고 거기에 SPC가 장기 모기지를 빌리는 50%가 합해지면 80%가 되고
10%는 시공사, 10%는 시행사의 이익입니다. 이게 다 에퀴티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는데, 영국의 카메론 보수당 수상이 헬프 투 바이라는 영국 주택 정책을 폈습니다. 우리 김인석 아시겠지만 이거는 5% 자기 돈을 내면은 20%는 국가가 5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나머지 75%는 장기 무기지로 하는 것이 5%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론 정부가 헬프 투 바이라는 그 네이버 쳐보면 다 나옵니다만 그 정책을 통해 주택 정책이 성공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물론 집값 상승에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지금 누구나디 프로젝트는 카메론이 말한 헬프 투 바이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로 국가의 지원이 없이 가능하게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저는 특히 30대 우리 신혼부부들이 주택이 많이 공급돼도 현찰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이런 구조를 타파하는 획기적 대안으로 이것을 정착시키고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의 인력 공급을 위해서 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도시가 팽창을 해온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양에서 진로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의도라고 하는 공간이 공동주택의 1세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50년 가까이 돼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공동주택의 집이라고 하는 것들도 노후화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지금 여의도라 또 서울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노후화가 되면은 새로운 것으로 가기 시작하고 주민들의 인식 수준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주택을 양의 관점에서 대단히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양의 관점도 중요한데 질의 관점도 대단히 중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식의 변환이 있어서, 그래서 구축에서 살고 있는 것에서 신축으로 가고 싶고, 그래서 신축 수요에 대한 니드가 많고, 내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지만 양에서 보고 있으면 주택 수요가 왜 있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서 보면. 왜냐하면 50년 되다 보니 주거 환경에 대한 주거 가치가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에서 살고 싶고, 또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 공간으로 이주하고 싶고, 옛날에는 직장과 출퇴근을 하는 잠자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고령화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주거 가치가 더 강화되는 지역이어서, 예를 들면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공간으로 이동하고 싶고, 숲이 있다든가 여기 가깝다든가 뭐 마트라든가 영화관 이런 공간들의 니즈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의도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시간이 가면서 전체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주택들이 누적돼서 쌓일 건데, 거기에 마찬가지 일정에 맞춘 속도 조절, 행정이라고 하는 게 일찍 반응해야 되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에 50년이라는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다른 데는 재건축이 다 되고, 여의도는 특별히 안 되는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여의도 같은 특별한 행정을 주는 것도 아니냐. 그런 지역들이 어찌 보면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의 형평성이 일관되지 않다. 그보다 훨씬 짧은 건축 기간을 가지고 있는 데들은 재건축이 다 되고 재개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주거 가치가 대단히 떨어지고, 지금은 여의도의 아파트가 어느 정도냐면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수리를 하면 할수록 밑에 아파트에 물이 새고 뭐 이런 것들에서 배관을 건드릴 수 없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암 1기가 됐을 때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3기가 되면은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단계로 가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대단히 많아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가치가 대단히 떨어져 있는, 그리고 뭐 여의도가 대표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지역도 대단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택을 양의 관점에서 아닌 질의 관점에서 보시면 좀 더 다른 보이는 것도 있을 거고, 양의 관점에서 보니까 자꾸 규제나 세금이라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는데, 아무리 주택 가구 수가 100% 공급이 되더라도 필요 없는 공간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새로운 공간을 가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의도라든가 아니면 뭐 압구정이나 다른 오래된 기관들에 있는 건축 주거 공간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거든요. 다른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용어가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최근에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용어로 인식의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물이라는 것의 관점에서보다는 반려라는 동물의 관점에서 그 가중치를 좀 보서 반려동물을 우리가 말하는 복지의 개념으로 인식의 전환을 좀 해서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다음에 어떤 선거 공약의 개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론 소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충분히 그 다음에 데려오기 전에 어떤 자격 요건도 갖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 갈등 요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키우거나 아니면 또 젊은 애들이 애를 낳지 않고 대행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서구들의 니즈가 변하고 있고 이 부분이 주민들 간의 갈등 요소이기도 하고 공간에서도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고 또 어떤 분들은 사시는 분들은 이 반려동물과 외로움을 같이 하고 있는데 국가가 정신적인 복지 차원에서 반려동물을 좀 바라보면 도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당 차원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의도의 재건축 재개발은 일반적인 투기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은 여의도에 사시는 분들이 특히나 시범이라든가 공작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여의도와 달리 정말 살기가 어려운 수준의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병헌 회장님 이미 말씀을 나눈 것도 있고 오랫동안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전과 주거 환경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여의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전체 여의도를 순발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 여의도의 큰 어떤 발전의 방향이라는 점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개별 아파트 단지들의 요구를 하나하나 수용해내는 데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저희도 얘기했던 대로 한편으로 전체적으로 부동산의 이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재건축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과 함께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지금 이렇게 이대로 가기는 어렵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박영선 시장 후보도 같은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우리 이병헌 의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새 아파트를 요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과 함께 여의도에서 특정한 지금 맨날 아파트들이 그렇게 어떤 감내하기 어려운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저희도 논의를 하고 서울시에도 그런 방향을 요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이제 우리 송 대표님이 말씀하실 텐데 송 대표님도 굉장히 큰 지금 반려의 이름이 뭐죠? CC 반려견도 그렇게 있습니다. 여의도도 그렇고 이 아파트들의 한편으로는 재건축의 문제와 함께 굉장히 새로운 최근에 문화 하나가 반려동물의 문제인데 이게 반려동물 문제, 동물 복지의 문제, 또 나아가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학대, 유기, 입양 이런 문제들이 관련돼서 자칫하면 폭력, 이게 반려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사실은 아동폭력이라든가 사회적인 폭력의 씨앗이 되는 면도 있어서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종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 자기 집이세요? 그 재건축 재개발 문제는 우리 김희석 의원님 답변과 이게 이제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기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일시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막 집값 폭등의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조정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아마 이것도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 승인은 서울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노후도 따라서. 반려동물 문제는 저는 우리나라 아파트 거주민이 동질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천 시장 시절에 우리 논현동에 있는 한 아파트 공간을 가지고 입주민들 간에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이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해달라, 나이 드신 분들은 독서실로 해달라, 애들 다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갈등이 있어서 제가 이제 조정을 했는데,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어린이집으로 해달라 해서 시립 어린이집으로 그걸 만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1순위 청약 되시는 분들이 일종의 추첨을 해가지고 우연적으로 모여진 집단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반려동물 있으신 분, 싫어하시는 분이 다 섞여 살기 때문에 맞춤형 공급 서비스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 이게 서로 간에 이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누구나 집을 얘기합니다만, 제가 기획한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이제 우리 당의 정책으로 되면 여기는 테마형 주택이 가능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만 사는, 젊은 세대만 사는 주택이다 그러면 공동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1층을 어린이집으로 만들고 꼭대기는 카페테리아 만들어서 맞벌이 부부들이 카페테리아에서 아침 먹고 애들 1층에 맡기고 갈 수 있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려동물만 좋아하는 테마형 주택이 만들어지면 반려동물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타가소부터 시작해서 거기 수의병원, 뭐 뷰티 살롱 여러 가지를 부가 서비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주택으로 진화 발전돼 가야 되고, 일부가 서울에서도 지금 반려 가족 중심 아파트 조합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주택이 진화 발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제가 지금 3살 반 됐는데 애를 중성화 수술하는데 이 강아지 140만 원인가 들었어요, 돈이. 그러니까 이게 훨씬 사람보다 이 보험이 없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들고, 이제 나이가 한 7살, 8살 넘어가면 조금씩 치료비가 더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보험이 일부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을 좀 더 저렴하게 쓰는 상품들을 더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또 반려동물들을 이제 한번 입양하면 가족처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유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등록제와 그런 반려동물 윤리 이런 거에 대한 교육, 문화 이런 것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 반려동물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부모님이 계시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서울대나 이 아침 새벽 6시에 가시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적 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기반을 좀 하고, 또 그런 원격 진료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IT와 연결돼서 하면 국가 경쟁력도 분명히 높은 의료진들의 국가 경쟁력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령화 되시는 분들이 굳이 지방에서 서울까지 또는 아침부터 그렇게 가가지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정책 기반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원격 의료는 워낙 지금 의사들 의료교와의 그 해먹은 그 과정이 있어서 잘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줘서 해가지고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실 워낙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상황이고 양적 완화가 돼서 산으로 말하면 딱 산불나기 좋은 그런 성장 하나, 담배 공수 하나 터도 불나기 좋은 조건인데
이 부동산 값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비교하면 아무리 내가 임금이 오르고 저축을 해도 집값의 상승 속도가 너무 커서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벼락거지가 된 그런 허탈감과 이걸 느끼면서 부부들이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왜 그때 집 팔았냐, 왜 그때 집 살자 그럴 때 안 샀냐, 가지고 부부싸움이 날 정도로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이런 부의 수단이 아니라 정말 거주의 공간으로 이게 혁명적인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감히 그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가 출마했을 때 그랬는데, 이 새로운 이 누구나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서 이 집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특히 집 문제에 대해서 참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좀 이 아파트를 살 때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4억 정도가 전세 보증금이잖아요. 전세 보증금을 끼고 나는 1억을 보태가지고 갭 투자를 해서 5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게 2년 뒤에 8억으로 집값이 올라갔다. 그러면 4억을 집값의 80%를 낸 4억을 낸 거기 임차인은 아무런 이득이 없고 1억 갭 투자한 사람이 3억의 이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 문제가 집값이 오르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44%가 다 집 없이 임차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저도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인데 집값이 오른 것은 임차인한테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20%만 더 빌리면은 집을 살 수가 있었는데 80%를 내가 지금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 갭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누구나지 프로젝트입니다. 뭐 말로 설명해서 안 된 거니까 일단 이것은 시범으로 보여서 뚫어 나가고,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이 마이스 산업 컨벤션 문제와 그다음 자영업 하시는 분의 그 이야기들은 잘 지금들이 저희가 손실보상법 심의 과정에서 잘 녹여내고 저희가 피해 보전 대책이 아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집단 면역을 조속히 실시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분 같네요. 주택 문제는 아까 제가 쭉 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번에 당에서 낸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좀 일부 세제 완화를 비롯해서 우리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낸 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관세나 이런 것들은 뭐 구간을 조금 확대하고,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9억에서 12억으로 확대하는 건데, 대상의 문제를 2% 범위 내로 할 거냐 이런.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과거의 집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가 예를 들면 뭐 5억, 10억 이런 단계에서 절대 금액이 뭐 20억, 10억으로 변하다 보니 이 기준이 대단히 같은 가격의 세율이라고 하는 게 소비자한테 와닿는 금액이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등록 임대 사업자들의 문제도 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도 그것이 노후 대책일 수도 있거든요. 국가가 노후 대책을 보장하지 않으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경험칙에서 가장 좋은 사업이 뭐냐면 주택 임대 사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상가 비율은 너무 많고, 상가를 내가 장사를 한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상가 자영업자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재취업의 기회가 있냐? 그렇지도 않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 20, 30년 동안 뭘 먹고 살지? 이렇게 경험칙에 의하면 자기 나름대로 삶의 전략을 구축한 거였는데, 어느 순간 그 삶의 구축한 것에 로드맵을 다 깨버리면 과연 이것이 행정이라고 하는 게 예측 가능한 범죄에 있었냐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의 불만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제 눈에. 그리고 그렇게 또 어찌 보면 정책이 유도를 했었고, 이렇게 하면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뭐 실책이 됐는지 아니면 환경이 변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종부세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세가 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과세를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유례 문제인 거지, 그게 뭐 그러니까 올해 자기가 그냥 저거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한 것만 대책을 마련해주면 다주택자라든가 다른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의제가 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은 양도소득세가 옛날에는 그냥 범주가 조그만 범주 내에서 근로소득 범주 내에서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 금액이 커지다 보니 거기에다가 같은 세율로 고발하는 것들을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주택자의 세율이 뭐 이제 내일부터 바뀌지 않습니까? 뭐 65%, 75%에 거기에 주민세까지 하면 뭐 80몇 %가 될 건데 아니 내가 해가지고 10년 동안 2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팠더니 20억의 차익이 남았는데 세금이 뭐 13억, 15억 내라고 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거예요. 물론 1주택자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지금은 저도 1주택자인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면 주판을 튕겨보면 금액이 너무 커서 이 돈이면 내가 몇 년을 더 노후를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정부에서 행정을 위반하는 사람과 실무자가 가지고 있는 피부의 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거든요. 그런 것이 어찌 보면 그 민심으로 나오면서 이 돈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국가에서 생각하는 행정과 뭐 세대 간의 우리가 말하는 양극화의 문제를 일정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의지이지만 내 개인의 삶의 입장에서 배의 세금이라고 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와닿는 것들의 괴리가 계속 민원이나 언론으로 노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25번의 부동산 투기, 그리고 그런 부작용을 해서 오히려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부동산이. 그런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세제 완화, 부동산 완화, 저는 적극 찬성하고요. 그 찬성하는 이유는 어차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려면 공급이 필수거든요. 공급이 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수요자는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게 시장 정의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제 완화를 함으로써 부동산에 공급이 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또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공급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많이 고려를 해주시고, 제가 뭐 농담 삼아 사실 머리를 이렇게 며칠 전에 민 이유가요, 신길이에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그 사전 검토를 빨리 해서 재개발을 빨리 해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까 그 양도소의 70%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시민들이 오해할까봐 1인 1주택자가 아니고 1인 2가구 주택이 1년 미만 보유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가구를 가지고 1년 미만 보유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차익을 남는 것은 우리 정의관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1년 보유 미만자가 2주택 이상자가 내가 있을 때 70%까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마지막 날 오늘 여의도에 계신 두 직장인들 또 영등포의 시민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역시 가장 큰 관심과 문제제기가 역시 부동산 대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대책 외에도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해 주시고 소상공인의 문제, 자영업의 문제 제기해 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참가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송영길 대표의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에 부동산 대책을 핵심으로 해서 시민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변화시키려는 그러한 노력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만 정해서 할 것은 아니지만 늘 이런 자세를 견지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변화를 선도하고 계시는 또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도 여러분께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여의도에서 있었던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또 당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